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자산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부동산 경매 시장에 13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새로 들어온 경매 신청이 무려 35,541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시죠? 하루에 약 340건씩, 1분에 거의 1건씩 누군가의 집과 가게가 경매장으로 향했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신 어른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평생 모은 살림이 결국 손에서 떠난다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살림과 노후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그 답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네 시장 한복판에 갑자기 평소에 5배가 넘는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 같으면 한두 가게만 문을 닫았을 텐데 이번에는 동네 절반이 동시에 떨이 푯말을 내건 모습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확히 그런 풍경입니다. 자, 이제 한 챕터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3년 만에 최대, 도대체 무슨 일이?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경매 시장에 올해 1분기 동안 새로 접수된 경매 신청이 35,541건입니다. 이것은 2013년 1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13년 전이라 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그 시절입니다. 당시에도 부동산 경매가 줄을 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줄곧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잠깐씩 조정이 있긴 했어도 경매가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1분기에 갑자기 1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듯 시장이 단기간에 급변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한 종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물론이고 상가, 공장까지 모든 유형이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더욱 심각한 신호입니다. 만약 주택만 늘었다면 가게 문제, 상가만 늘었다면 자영업 문제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형이 함께 증가했다는 것은 가게, 자영업자, 중소기업까지 우리 경제의 모든 구석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한쪽 기둥이 아니라 여러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한 기둥만 흔들리면 보강하면 되지만 여러 기둥이 함께 약해지면 집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보는 이 풍경, 단순한 통계가 아닌 우리 경제 구석구석의 신음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경매가 갑자기 폭증했나?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쳤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오랜 고금리의 무게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0%입니다. 한은이 4월에도 7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50%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은행에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4% 때로는 5%를 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적금 이자와 비교하면 두세 배에 달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이 가벼우면 오래 걸을 수 있지만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짊어지면 결국 어딘가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가게와 자영업자들이 그 상태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빌렸던 돈, 사업 자금으로 빌렸던 돈, 집을 사느라 빌렸던 돈, 이 모든 이자가 기게 이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둘째, 자영업 침체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도 동네 가게가 자주 바뀌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한자리에서 5년, 10년 하던 가게들이 이제 1, 2년이면 간판이 바뀌는 풍경이 흔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이 더디고 인건비와 임대료, 식자재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담보로 잡혔던 상가나 주택이 경매로 나옵니다. 셋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중소도시, 산업이 쇠퇴한 공업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담보 가치도 떨어지고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회수합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또다시 경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이야기를 우리 어른들 눈높이에 맞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원인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13년 만에 경매 폭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수도꼭지 여러 개가 동시에 새는 노후한 집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이 경매장으로 가나? 이번 경매 폭증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부동산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주택, 상가, 공장이 골고루 늘어났습니다. 각각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입니다. 가장 많이 경매로 나오는 것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 그리고 일부 소형 아파트입니다.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결국 살던 집을 내놓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후폭풍으로 빌라 시장이 위축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가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상가입니다. 자영업 침체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한때 권리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에 달했던 자리들이 이제 경매장에서 헐값에 매각되고 있습니다. 동네 시장의 빈 점포가 늘어나는 풍경이 그대로 경매 통계에 반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입니다. 이것은 더 무거운 신호입니다. 공장은 제조업의 심장입니다. 공장이 경매로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고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 공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마을 여기저기에 빈집이 늘어나는 풍경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골목에 몇 채씩 그리고 동네 곳곳에 점점 늘어가는 모습입니다. 빈집이 많아지면 마을 전체의 활기가 줄고 남은 가구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폭증이 가져오는 가장 큰 우려가 바로 이 동네 분위기 전반의 위축입니다. 우리 시니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니어 어른들께 이 경매 폭증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직접적, 간접적 영향이 모두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일하시고 마련하신 집 또는 노후를 위해 사두신 상가가 있으시다면 주변의 경매가 늘어날수록 그 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옆집이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경매로 팔리면 우리 집 가격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시세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동네 분위기와 거래 사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 세대의 주거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매 물건이 늘면 시장 전체에 매물이 많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와 소득이 함께 흔들리는 시기라면 결혼이나 독립 자체를 미루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자녀 결혼 걱정을 더 많이 하시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셋째, 노후 자금 중 부동산 비중이 큰 분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평균 70%가 넘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면 우리 어른들의 노후 자산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 광주리에 모든 달걀을 담아둔 것과 비슷한 위험입니다. 넷째, 동네 공실이 늘면 생활 편의가 떨어집니다. 경매 후 새 주인이 빨리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빈 상가가 오래 방치되면 동네 활기가 사라집니다. 어른들께서 자주 가시던 가게가 문을 닫고 새 가게가 들어서지 않으면 일상의 작은 즐거움도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모든 영향이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의 살림과 마음의 묵직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매로 집을 사면 정말 싸게 살 수 있을까?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른들께서 가끔 들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경매로 집을 사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더라. 정말일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 안에 숨은 함정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경매의 기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시세 그대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감정가의 80에서 90% 정도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인기 없는 물건은 70%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떨이 시장과 같습니다. 떨이로 나온 사과는 가격이 싸지만 자세히 보면 한쪽이 무르거나 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권리 분석입니다.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에 다양한 권리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명도라고 해서 그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분쟁이 생기면 법적 비용도 듭니다. 또한 등기부에 잡혀있지 않은 숨은 권리, 예를 들어 유치권 같은 것이 있으면 추가로 큰 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건 자체의 하자입니다. 일반 매매처럼 미리 집안을 꼼꼼히 살펴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 균열, 노후 같은 문제가 있어도 경매 낙찰 후에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떨이 사과의 무른 부분은 잘라내면 되지만 지배하자는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매는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어른들께서는 권리 분석이나 명도 절차 같은 복잡한 일을 직접 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매에 관심이 생기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절대로 노후 자금 전부를 거시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경매 폭증이 우리 동네 시세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경매가 직접 우리 동네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자주 나오는 지역은 일반 매매가도 함께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되는 가격이 낮아지면 그 가격이 새로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동네가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영향을 크게 받는 동네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노후 빌라 비중이 높은 지역, 자영업 폐업이 많은 상권 주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곳은 경매 폭증의 충격이 시세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마치 옆집에 큰 이사가 들어오면 우리 집 분위기까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영향이 적은 동네입니다. 수요가 꾸준한 도심 우량 지역, 학군과 교통이 좋은 곳, 새 아파트 단지 위주의 동네는 경매 영향을 덜 받습니다. 우량 매물은 항상 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잘 가꾼 정원의 나무는 한쪽 가지가 잘려도 전체 모양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우리 어른들께서 보유하신 부동산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수요, 노후 정도,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대략의 위치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영향을 크게 받는 쪽이라면 무리한 매도는 피하시되 시세 흐름을 더 자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매 폭증이 단기간에 그칠지 장기간 이어질지가 핵심입니다. 단기간이라면 시세 회복도 빠르지만 장기간 이어진다면 회복까지 오래 걸립니다. 이것은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부 대책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행히 정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의 대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무리한 대출을 내주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동시에 채무조정 제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란 빚을 갚기 어려운 분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자를 줄이거나 원금 일부를 깎아받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시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 경매로 가는 가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하늘은 물가와 환율 안정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아픈 환자에게 진통제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신중함입니다. 우리 시니어 어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첫째,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생활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산이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곤란해집니다. 만약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면 일부를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둘째, 주택연금 제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실 계획이 없는 경우 주택연금은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쓰는 든든한 동행과 같습니다. 셋째, 절대로 무리한 추가 대출은 하지 마십시오. 경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이 시기에 새로운 빚을 늘리시는 것을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사업 자금이나 부동산 투자 권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만하다면 잠깐 공유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한 명이 알면 가족 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매 시장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를 한두 차례 내리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채무 조정 확대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경매 신청 건수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동시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이 견인하는 한국 경제 성장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주면 빚을 갚을 여력이 생기는 가구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정도 후에는 경매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시나리오는 다릅니다. 만약 중동 유가가 $100 위에서 오래 머무르고 자영업 침체가 길어지며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면 경매 폭증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은 인구 감소까지 겹쳐서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아마 이 두 시나리오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기억하실 점은 경제는 항상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우리는 모두 이겨냈습니다. 이번 경매 폭증도 결국에는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산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어른들이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새로운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평소에 살림 원칙을 더 단단히 지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아우트로. 오늘은 13년 만에 최대 규모로 폭증한 부동산 경매 시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분기 3541건이라는 충격적인 숫자, 그 이면에 고금리, 자영업 침체, 인구 감소가 만들어낸 풍경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 어른들께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어른들의 평생 재산이자 마음의 안정입니다. 경매 폭증이라는 무거운 소식이지만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시고 무리한 빚은 피하시고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